그러면 기록을 위해서 이제 레코딩 시작하겠습니다. 장우림님 소리가 안 들려요? 다른 분들은 소리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다른 분들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 장우림님한테 소리가 안 들린다는 분이 계셔서 소리가 안 들리시면 일시적으로 이게 그 인터넷 장애나 이런 거 중간에 있을 때 그렇게 되니까 그럴 때는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보통 해결된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지금 나가셨는데 다시 들어오면 반철호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장우리님 이제 들리세요?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들리시는지. 자, 반철호님 제 말 들리세요? 들리시면 여기 채팅창에 들린다고 간단하게 써주시겠어요? 네, 들리네요. 그리고 반철호님은 네, 됐네. 반철호님도 잘 들리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럼 벌써 6분이나 들어오셨어요. 네, 잘 들어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많이 오셨으니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거 다시 이제 동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보신 분도 있고 그냥 수업 시간에 들으신 분도 있고, 근데 어쨌든 또 이어지는 거니까 지난 시간 거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게 잠깐만요. 요겁니다. 전략적 브랜드 관리, 그래서 브랜드 관리를 위한 시장 전략 수립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외부 브랜드 프로파일을 분석하고 내부 브랜드 프로파일을 분석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브랜드 컨셉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주로 했었죠. 좀 기술적인 문제긴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경쟁자들이 어떤 브랜드가 있고 우리 내부 기업에서의 브랜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브랜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가를 살펴보자라는 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이 브랜드 관리를 위한 시장 전략 수립이라는 의미죠. 내용이었어요. 자, 근데 오늘 할 것은 이제 4장.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전략입니다. 좀 용어가 막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와서 좀 다소 생소하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개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어떤 뜻으로 보면 그렇게 난해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게
자, 이제 우리가 새로운 브랜드를 어떤 특정한 시장에 맞춰서 내놔야 되는데 그 특정한 시장에 이미 있는 경쟁 브랜드는 뭐가 있냐. 그리고 우리 회사가 기존에 가지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들은 뭐가 있냐. 이런 거를 사전에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잠깐 나온 표에서도 봤지만 그 외부 브랜드 프로파일 분석과 내부 브랜드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서 그럼 요 특정 시장에 우리가 사용할 브랜드는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될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었단 말이죠. 나왔었어요. 결국은 뭐냐면 컨셉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시장에 맞는 컨셉을. 그 컨셉을 정하려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게 이 5장에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가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 정체성이죠. 정체성. 그러니까 브랜드의 정체성을 정하자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 개의 단어가 나와서 복잡하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브랜드의 컨셉을 정하려면 브랜드의 어떤 개념을 정하려면 그거에 맞게 뭐가 정해져야 된다? 브랜드의 정체성,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브랜드 컨셉이 이제 결국 뭐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걸로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시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모델이라는 게 나와요. 요 그림이 이 4장의 전체 내용의 핵심 요약이죠. 그러니까 이 4장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4장만 있는 게 아니라 3장과 4장이 섞여 있어요. 자, 여기 보면 1단계에 전략적 상황 분석, 그래서 시장 분석, 소비자 분석, 경쟁 및 자사 분석. 이게 바로 앞에 3장에서 2장에서 앞에 부분에서 다뤘던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건 이미 다 됐다라고 전제를 하고 요 4장에서는 이제 2단계, 3단계, 4단계인 아이덴티티. 이 4장의 제목이 뭐예요?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덴티티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아이덴티티라는 게 우리말로 뭐냐면 정체성이라고 했잖아요. 정체성. 자, 정체성이라는 거. 야, 정체성? 상당히 어렵죠. 왜 그러냐면 내가 나도 모르는데 무슨 브랜드를 알아? 무슨 브랜드의 정체성을 파악해? 사실 정체성이라는 거 단어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거를 딱 뭐다 라고 정하는 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설령 정해서 써놨다 하더라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먹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를 뭘로 표현하냐, 그 정체성을 무엇을 빌어서 이야기할 거냐가 요 밑에 있는 살구색이라고 그러나요? 이걸 뭐라 그러지? 분홍색이라고 그러나? 예, 분홍색 속에 들어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제품과 관련시키거나 아니면 기업, 조직과 관련시키거나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 이외 제품과는 직접 상관없는 제품 외적인 어떤 것과 이미지들과 관련시키거나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 아이덴티티,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라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자, 잠깐 지워가시죠. 자, 이거 이제 교과서 대부분 다 사셨죠?
예, 이 교과서에 보시면 141페이지에 보면, 예, 여기 141페이지에 보면, 여기 이제 141페이지인데, 똑같은 그림, 좀 전에 보셨던 거하고 똑같은 그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걸 보시면, 이제 요, 파워포인트, 에서 확실하게 캐치가 안 되시는 부분은 책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어쨌든 좀 다시 돌아가서요. 네. 자, 질문이 있거나 뭐 말하실 게 있으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이야기를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바로 캐치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브랜드의 컨셉, 브랜드가 무엇을 소비자한테 보여주고 싶으냐라는 거를 정하려면 아이덴티티를 정해야 된다. 그게 이제 핵심 확장 아이덴티티인데 그 핵심 확장과 관련된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소비자한테 전달을 할 때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품과 관련된 이미지들이나 기업의 조직과 관련된 이미지들이나 아니면 제품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제품 외적인 이미지들을 연결을 한다.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이 이 회사가, 이 브랜드가 뭐를 어떤 그 핵심적인 컨셉, 아이덴티티를 이 브랜드에서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는 거, 그게 2단계 브랜드 아이덴티티 수립입니다. 자, 근데 3단계는 가면은 가치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가치 제한.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자, 우리 브랜드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를 제품이나 조직과 제품 외적 이미지들하고 연관 지어가지고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소비자는 와닿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 보다 소비자들한테 브랜드에 대해서 명확한 이미지나 어떤 그 핵심적인 정체성이 와 닿게 하기 위해서는 그 소비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소비자한테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가치, 여기 세 번째 있죠? 가치. 가치로 제안을 하는 게 더 확실하다라는 의미에서 가치라는 것과 뭐를? 브랜드를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2단계죠.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일단 제품이나 조직, 제품 외적인 이미지하고 결부시켜 놓고 또 그걸 다시 가치라는 거,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가치라는 거하고 연결시킨다는 거죠. 왜? 브랜드를 확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가치 제한이라는 게 3단계에 들어갑니다. 자, 보시죠. 이 가치 제안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기능적 가치, 상징적 가치, 그 다음에 정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좀 이따가도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용어를 이게 이 브랜드에 대한 책이라고 했고요. 예전에 동영상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제 얼굴을 다시 네. 동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책을 뭐 이 전체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전략, 그다음에 브랜드 관리에 대한 이 전체적인 프레임을 이 저자들이 다 세운 게 아니에요. 이 브랜드는 그렇게 몇몇 사람들이 생각을 거듭해서 책 하나가 뚝딱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만만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의 연구와 고민이 있어야 책이 써지는데, 이론의 체계가 써지는데
그 중에 이 브랜드 쪽을 깊이 연구한 학자가, 대표적인 학자가 두 사람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커가 있고 또 한 사람이 이 책의 기틀이 되는 누구였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이름을 자꾸 까먹어요. 그림에 있었는데. 기억나시면은 한번 써주세요. 누군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생각나시는 분 없어요? 켈러.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커라는 학자와 켈러라는 학자가 각자 어떤 이론적인 틀을 세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커라는 사람이 세운 체계가 훨씬 복잡하고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처음에 예전에 시작할 때는 아커의 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한 학기 해보고 안 되겠다. 나도 100%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걸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지? 그래서 집어 던져버리고 또 찾아보니까 이 켈러의 체계가 좀 더 단순하고 훨씬 더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켈러의 체계를 이 책도 따른다는 얘기를 예전에 했었죠. 자, 그랬는데 여기에 있는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 모델은 또 아커의 모델을 수정한 거예요. 자,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나오는 가치 제한은 기능적 가치, 상징적 가치, 정서적,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아까 잠깐 읽으면서.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책의 뒤에서 표는 똑같이 있다고 그랬죠? 표는 똑같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책의 뒤에서 4장 뒷부분에 보면 가치 제한을 뭐라고 그랬냐면 브랜드 가치 제한, 기능적 가치 똑같아요. 두 번째 상징적 가치도 똑같고, 세 번째에 여긴 정서적 가치라고 써놓고 이 책에는 설명에는 경험적 가치라고 적어놨어요. 자, 내가 그것 때문에 이 설명을 시작한 건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접 책을 뭐든지 자기들의 체계로 쓰면 용어도 통일이 됐을 텐데 자기들이 쓰면서도 원서를 번역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느낌에 따라서 단어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표에다 집어넣을 때는 지금 보여드리겠지만 표에다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정서적 가치라고 써놓고 책에는 경험적 가치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자, 이거는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 서로 다른 그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같은 얘기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적 가치라고 했어요. 거기까지 좋아. 근데 여기는 네 개만 써놓고 여기는 이렇게 기능적, 상징적, 정서적, 사회적 가치 네 개만 써놓고 책에는 다섯 번째가 있어요. 그래서 책의 다섯 번째는 복합적 가치라는 거야. 뭐야? 설명은 다섯 개 해놓고 표는 네 개만 해놨어. 고인지 실수로 누락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문제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네 가지를
한두 가지씩 섞어서 만든 가치가 복합적 가치니까 안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 놓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책을 읽으시다가 공부를 하시다가 분명히 혼란에 빠지실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책을 쓴 게 아니라 번역해서 대충 꾸리다 보니까 나오는 실수 같아요. 그 다음에 4단계가 있는데 4단계는 뭐냐면 브랜드의 구성 요소를 개발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런 거죠. 앞에 2단계는요. 브랜드라는 실체가 아직 없어요. 뭐만 있다? 어떤 정체성에 대한 고민만 있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으로 가져갈 거냐. 제품과 관련될 거냐, 기업과 관련시킬 거냐,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제3의 것과 연관시킬 거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내용으로 다가갈 거냐, 어떤 가치로 내세울 거냐, 기능성, 상징성, 그 다음에 정서적, 아까 뭐라 했죠? 경험적, 이런 가치 혹은 사회적 가치 아니면 이것들을 섞은 가치로 다가갈 거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떤 거예요? 다 의미예요, 의미.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다 뭐예요? 개념이에요, 개념들. 어떤 개념들만 갖고 지금 브랜드의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봐야, 브랜드고 자시고 봐야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는 브랜드의 내용, 브랜드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일 뿐이고 소비자한테 보여지는 건 어떤 거여야 된다? 이 4단계에 있는 구체적인 형태로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모델의 맨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브랜드를. 그래서 여기 보면 브랜드명, 브랜드 이름이죠. 로고, 심벌, 캐릭터, 슬로건, 패키지 이런 형태로 구체화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렇게 단계별로 적어놓은 거죠. 이게 이 4장의 전체 모델이면서 이 브랜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개발하는 과정을 표로 좀 심플하게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이 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하나하나 1단계는 이미 앞에서 다 한 거고 2단계부터 4단계까지 하나하나를 살펴나가는 게 이제 오늘의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2단계부터 보시죠. 2단계. 앞에 표에 요 2단계만 딱 드러내서 여기다 놓은 거예요. 자,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핵심 아이덴티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핵심 아이덴티티. 자, 핵심 아이덴티티가 뭐냐? 그러니까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정수래요, 정수. 도대체 정수가 뭐야? 여기 뭐 에센스, 뭐 본질, 뭐 가장 핵심적인 거 이런 거죠. 화장품도 에센스가 그런 건가요? 가장 중요한 거?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핵심 아이덴티티라는 건 브랜드가 담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는 거죠. 자, 밑에 사례가 있어요. 존슨앤존슨. 존슨앤존슨? 기억나시나요? 잠깐만요. 제가 이 공유를 다시 바꿀게요. 화면 전체 공유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화면이 나오는데 이제 뒤에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꿀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좀 전에 뭐 때문에 갔더라? 다시. 아이고.
네, 존슨 앤 존슨. 네, 존슨 앤 존슨 때문에 들어갔네요. 자, 여기서 영어로 JOHN 존슨 앤드 존슨. 자, 존슨 앤 존슨이 이미지를 찾아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거. 자, 이런 거 익숙하시죠? 예전에 다 한 번쯤 써보셨을 거예요. 베이비 파우더. 네, 베이비 파우더. 애들 그 땀띠 나지 말라고 바르는 거. 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베이비 로션, 존슨스 베이비 로션. 이것도 존슨 앤 존슨의 제품이죠. 자, 그 이외에도 뭐 이런 거, 베이비 스킨케어, 베이비 헤어 프로덕트, 아기용품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드는 게 존슨 앤 존슨 회사의 주력 제품이에요. 자, 근데 이 존슨 앤 존슨의 일하는 브랜드의 에센스를 한번 볼까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믿을 수 있고 품질 좋은 의약품이라는 거예요. 물론 의약품도 있지만 여기서는 의약품이라기보다 그 드러그 스토어라고 해서 우리나라 약국이라고 그러죠. 근데 미국의 드러그 스토어는 우리나라 약국하고는 다르죠. 뭐가 다르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우리나라의 약국, 보통 파마시라고 하는데 파마시하고 미국 같은 데 있는 들어가가지고서 뭐 타이레놀이니 뭐 반창고니 뭐 두통약 뭐 몇 가지 약품들 많은 약품들을 그냥 돈 내고 사올 수 있는 드러그스토어하고 다른 거. 보통 드러그스토어를 찾아보면 약국이라는 뜻도 있지만 식료품점, 잡화점 그런 뜻도 있어요. 식료품점. 그래서 드러그스토어는 처방을 내린 제품이 아닌 일반적인 약품류 그 이외의 제품들 이런 걸 파는 데를 이제 드러그스토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이 존슨 앤 존슨이라는 제품들도 그런 드러그스토어에서 팔 수 있는 팔릴 법한 제품들 브랜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믿을 수 있고 품질 좋은 이게 뭐예요? 존슨 앤 존슨의 핵심 아이덴티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패스트푸드점에 맥도날드 있잖아요. 패스트푸드점에 맥도날드. 그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고객한테 표현하고 싶은 브랜드의 핵심은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품질의 음식을 쉽게 편리하게 제공하는 그런 게 맥도날드의 보다 가장 핵심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핵심 말고 확장 있죠, 확장. 그 밑에 있는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핵심보다는 확장이 더 넓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덩치를 키워서 사람들한테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게 확장 아이덴티티죠. 그 뒤에 설명도 있죠. 핵심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뭐다? 확장 아이덴티티다. 그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뭘 갖고 설명을 해요? 그 밑에 있는 제품과 연관시켜서 혹은 조직, 기업과 연관시켜서 아니면 제3의 다른 것과 연관시켜서 뭐를? 확장된 아이덴티티를 정한다 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먼저 그 확장 브랜드 아이덴티티에서 제품과 관련된 거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2번 쉬어야 되니까 40분까지 하고 지금 33분이거든요.
40분까지 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가시죠. 자, 그러면 좀 더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하면 이 확장 아이덴티티를 뭘로? 제품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다는 거예요. 제품과 관련한 이미지들과 연관시키겠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근데 제품과 관련시키는 방법은 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의 카테고리가 갖는 전형성.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전형적이라는 개념. 여기 이제 써 있는데 어떤 제품 카테고리가 제시됐을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브랜드. 이게 전형성을 갖고 있는 브랜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니발? 카니발 같은 그런 자동차. 그런 걸 우리가 대부분 뭐라고 불러요? 봉고라고 그래요. 봉고. 봉고. 화물차. 봉고라고 그래요. 왜 봉고라고 하냐면 예전에 카니발류의 차 중에 제일 먼저 시중에 나왔고 사람들이 그 봉고의 형태를 그런 류의 자동차를 다 봉고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봉고라는 이름이 그런 류의 자동차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된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이라고 하는 건데, 전형적. 자, 그렇게 전형성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되게 어떤 경우냐면 해당 제품 범주에서 선두주자일 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의 갤럭시 폰이나 아이폰 같은 경우에 선두주자일 때, 그다음에 경쟁사에 비해서 큰 규모로 인식이 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렌트카 업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고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회사가 허츠예요. 허츠. 그런 큰 규모가 있을 때는 허츠 같은 회사는 렌트카 시장에 뭐가 있다? 전형성이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품의 핵심 속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 이런 거죠. 제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그런 제품, 뭐 브랜드든 제품이 뭐라고? 해당되는 범주에서 전형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장수 제품으로 소비자한테 친숙할 때 갑자기 장수 제품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브랜드가 있네요. 뭐가 있을까요? 장수. 장수.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설마 수업 안 듣고 계신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돌침대, 맞아요. 장수 돌침대. 예, 장수 돌침대는 광고 뭘로 유명하죠? 가장 빠르게 사람들한테 쉽게 기억한 방법이 있죠. 장수 돌침대는 별이 5개. 예,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사장인지 뭔지 하는 모델이 별이 5개 그러는데 머리에 별이 그려지는데 마치 전과자 같은, 조폭 같은, 인상의 전과 5범 같은 그런 식으로 광고를 했지만 얼핏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가장 쉽게 사람들 머릿속에 되게 쉽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돌침대에서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장수 돌침대가 됐잖아요. 바로 여기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형성을 얻게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그림 4-3 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아까 얘기한 거에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선발 주자일 경우, 그 다음에 규모가 클 때, 이 규모가 클 때가 뭐예요? 이 두 번째, 경쟁사에 비해서 큰 규모로 인식될 때죠. 그 다음에 친숙성, 예, 장수 제품으로 소비자 친숙할 때 이거고요. 그 다음에 핵심 속성, 요 세 번째죠. 핵심 속성에서 긍정적 평가를 할 때. 이럴 때 보통 그 제품은, 그 브랜드는 뭘 갖는다? 예, 전형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전형성을 가지면 굉장히 좋죠. 아까 장수 돌침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그 별이 5개도 그렇고
장수 돌침대라는 이름이 돌침대 아주 대표 주작격이 됐기 때문에 다른 돌침대 회사들이 아무리 제품을 열심히 만들고 광고를 많이 해도 장수 돌침대와 같은 돌침대 시장을 아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기에는 거의 이제는 불가능하죠. 네. 그런 장점이 아주 커요. 이런 전형성을 갖는다는 게. 물론 돌침대 시장이 지금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돌침대 시장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돌침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에 공간이 없으면 절대로 못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침대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몇 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가끔 집에 앉아있다 보면 가구 배치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돌침대는 어때요? 절대로 못 바꿉니다. 위치를. 왜? 무진장 무거우니까. 마치 집에 피아노 위치 못 바꾸는 거랑 똑같아요. 집에 피아노도 보통 대당 뭐 100 몇십 킬로에서 2, 300kg 되기 때문에 방 안에서도 위치를 옮기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요. 돌침대도 그 정도 하죠, 무게가. 그래서 돌침대 옮기려다 허리 나갔다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사짐 센터에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돌침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돌침대 있다고 그러면 돌침대는 별도로 차지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무게가 무겁고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애물단지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건 다른 얘기고요. 자, 지금 시간이 7시 40분이 됐어요. 제가 40분까지 수업한다고 하고 또 휴식 시간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잠깐 이거 안경 자국. 자, 잠깐 쉬겠습니다.